런던에서 멀지 않은 항구 도시 브라이튼. 그곳의 한 교회에서는 화려하고도 이례적인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누구냐에 따라 그 규모와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번 결혼식의 주인공은 무려 빅토리아 여왕의 보호를 받는 특별한 인물이었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앞다퉈 교회로 몰려들었고 인파에 가로막힌 탓에 신부는 정작 자신의 결혼식장으로 들어가기도 힘들었습니다.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 출신의 이 여성은 어떻게 영국 여왕과 인연을 맺게 된 걸까요? 1850년 7월, 영국 해군의 프레더릭 이 포브스 함장이 외교 사절단의 임무를 띠고 서아프리카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 다오메이 왕국의 개조왕을 설득해 노예무역을 중단시키는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노예무역이 다오메이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고 개조왕이 이를 쉽게 포기할 리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조왕은 이미 기이한 권력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무려 18,000명의 아내를 두었고 8,000명에 달하는 여성 전사 근위대를 거느렸는데 이 여전사들마저도 노예 사냥에 투입되곤 했습니다. 그는 또 의식적인 인신공양을 즐겼고 외국 사절단 앞에서조차 처형 의식을 벌이는 것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이 의식은 에코니노아토, 즉 무덤의 물죽이라 불렸습니다. 주로 다른 부족의 귀족이나 왕족 혈통을 가진 포로들이 제물로 선택되었고 일부는 무려 2년 이상 이 잔혹한 의식을 위해 붙잡혀 있기도 했습니다. 포브스 함장이 다오메이를 찾은 바로 그날 마침 처형 의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바구니에 담긴 한 남자가 구덩이로 굴러 떨어지자 땅에 닿자마자 잔혹하게 목이 잘려버린 것입니다. 평생 노예 무역에 맞서 싸워온 포브스조차 이런 잔혹한 장면은 처음이었고 훗날 그는 이것을 자신의 인생 최악의 순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순간 그의 시선에 한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겨우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그녀 역시 노예로 끌려와 희생 제물로서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할 차례였습니다. 포브스는 즉시 개조에게 다가가 이 소녀를 빅토리아 여왕에게 바치는 선물로 삼는 것이 어떻겠냐고 설득했습니다. 마지못해 개조는 이를 받아들였고 소녀는 처형 대신 포브스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그는 곧 소녀를 자신의 군함 HMS 보네타호에 태워 영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죠. 함장과 배의 이름을 따 사라 포브스 보네타. 그러나 그녀의 본래 이름은 아이나였습니다. 몇 달 뒤 1850년 11월 9일 포브스 함장과 사라는 마침내 윈저성에 도착해 빅토리아 여왕을 아련했습니다. 사라는 여왕 앞에서 자신이 겪어온 참혹한 과거를 조심스레 이야기했는데 어린 나이에 이미 삶과 죽음을 넘어선 깊은 눈빛은 여왕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빅토리아 여왕은 결심했죠. 직접 그녀의 데모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당시 백인 귀족 사회에서 흑인 소녀에게 이런 관심은 매우 드문 일이었지만 여왕은 늘 제국의 식민지와 그곳 사람들에게 특별한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여왕은 불쌍한 다오메이의 포로 소녀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다정하게 그녀를 셀리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장성에 혼인할 때까지 충실한 친구이자 든든한 보호자로 남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라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포브스 가문과 함께 지내며 정기적으로 여왕을 찾아뵈었죠. 영국에서의 첫 해 동안 사라는 여러 차례 윈저성을 방문해 왕실 아이들과 교류했는데 특히 여왕의 둘째 딸 앨리스 공주와는 남다른 우정을 쌓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8살 무렵 사라는 만성적인 기침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영국의 기후가 아프리카인의 건강에 해롭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여왕 역시 그 생각을 받아들였죠. 결국 1851년 5월 사라는 시에라리온의 선교학교로 보내졌는데요. 하지만 정작 사라를 처음 구해낸 포브스 함장은 그녀의 성장을 끝내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걸린 열병과 이질이 그의 몸을 무너뜨린 것이죠. 요양을 위해 세인트 헬레나로 향하던 길, 그는 바다 한가운데서 겨우 34살의 젊은 나이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사라가 아프리카에 머무는 동안에도 그녀는 결코 여왕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교육비는 물론 여왕은 직접 편지를 보내고 장난감과 책, 작은 선물들을 정기적으로 보내주며 소녀를 잊지 않았죠. 그러나 사라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낯선 환경과 외로운 생활은 그녀를 점점 지치게 했고 편지 속에서는 불만과 답답함이 묻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855년 9월 빅토리아 여왕은 사라에게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사라는 영국에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사람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녀의 총명함과 놀라울 만큼 빠른 영어 습득 능력은 주변의 찬사를 이끌어냈죠. 처음에는 켄트주의 질링엄에서 제임스 프레더릭 션 목사 부부와 함께 지내며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서식스 해안의 브라이튼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여왕이 특별히 지명한 후견인 웰시 양의 보살핌을 받으며 영국 사회에 적응해 나가야 했습니다. 사라의 성취는 곧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언론은 그녀를 단순히 신기한 존재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녀의 능력을 통해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아프리카인은 지적으로 열등하다는 인종차별적 편견이 과연 사실인지 검증하려 했던 것이죠. 사라가 19살이 되었을 때 시에라리온 출신의 부유한 상인 제임스 데이비스가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데이비스의 부모는 과거 노예였지만 자유를 얻은 요르바인이었죠. 그러나 사라는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녀는 이 결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그는 좋은 사람이다. 시간이 지나면 사랑하게 될 것이라며 설득했고 빅토리아 여왕 역시 이 결혼에 찬성했습니다. 결국 사라는 마지못해 결혼을 받아들였고 1862년 8월 14일 둘은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사라는 여왕의 후견을 받는 인물이었기에 결혼식은 성대한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시에라리온 주교가 주례를 맡았고 당시 신문에 따르면 하객들은 백인과 아프리카인들이 뒤섞여 있었으며 말이 끄는 마차가 10대, 들러리 신부만 무려 16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교회 밖에는 이 광경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려 길이 막힐 정도였죠. 결혼 후 데이비스의 사업이 아프리카에 있었기에 부부는 시에라리온으로 이주했고 이후 라고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삶에서 빅토리아 여왕과의 관계는 여전히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라고스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영국 해군이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인물로 지정될 만큼 중요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1863년 사라에게 첫 딸이 태어났을 때 그녀는 여왕을 기려 아이에게 빅토리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여왕은 직접 대모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행복한 나날을 이어가던 사라는 서서히 병마에 무너져갔습니다. 당시 불치병이었던 결핵이 그녀를 사로잡은 것이죠. 더 나은 기후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마데이라로 이주했지만 1880년 8월 15일 불과 37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라의 후손들은 영국과 시에라리온 곳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라의 후손인 나이지리아 라고스의 랜들 가문은 여전히 명망 있는 집안으로 남아있고 사라의 혈통을 잇는 또 다른 후손 가운데 한 명은 2014년 에볼라 사태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한 의사 아메어 아다데보로 그녀는 현대의 또 다른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라의 삶은 당시 흑인 여성들의 평범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빅토리아 사회가 인종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죠. 그녀의 존재와 성취는 아프리카인은 영국의 지배 아래 문명화될 수 있는가라는 논쟁 속에서 하나의 사회적 실험처럼 주목받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